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에게 이번 주는 티켓팅 하는 주간이었어요. 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이제 곧 열릴 WTA 코리아 오픈 이제 티켓팅도 해야 되고 부산 국제영화제 티켓팅도 해야 되고 네. 여기에 또 모노노케 히메가 재개봉을 하는데 한 주 앞서서 이번 주에 이제 아이맥스로 먼저 이제 개봉을 하거든요. 네. 아이맥스 또 제가 아이맥스에 미쳐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맥스 신봉자시죠. 아이맥스 그거 티켓팅 하느라고 또 근데 성적이 좋진 않아요. 티켓팅 성적이. 성공하셨어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군요. 잘 몰랐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모노노케 히메이고요. 야, 어쩐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22년 만에 이제 재개봉을 하게 되는 그런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이름을. 네. 그래도 미야자키 히메? 하야오 감독은 알죠? 그 아시죠? 이름은 압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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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은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네. 뭐 하늘에 못 떠다닌다든지 뭐 맞아요, 숲이 맞아요. 있고 동물들과 재밌게 놀고 많은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요? 숲이 있고 동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 이 감독님의 작품 이름은 거의 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이름은 정말 처음인데요? 그러면 혹시 월령공주라고 하면 월령공주는 알죠? 월령공주로 저희 세대는 미리 알았을 텐데. 월령공주가 원래 이름이 이거예요? 네, 원래 정식 제목은 모노노케 히메입니다. 네. 그럼 알죠. 네. 월령공주 압니다. 네. 이게 저 대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이게 다시 나왔습니까? 그때는 아마 제대로 개봉을 하진 못했었고 아마 비디오로 보셨을 거예요. 소위 그 백판이라고. 네네. 있었습니다. 아만리에 구해서 이제 보곤 했었는데 그때는 네. 일본 문화 개방 전이어서. 근데 지금 저기 오픈 채팅방에 포스터 올라왔는데 이 포스터 알죠? 그죠. 네. 네, 이번에는 4K 리마스터링으로 다시 이제 재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난리 났겠는데요. 네. 아니, 난리가 난 게 사실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목요일 어제 기준으로 실시간 예매율 4위입니다. 네. 1위가 24일에 개봉 예정인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기사가 워낙 많이 났으니까 그건 그렇다 어쩔 치고. 수가 없죠. 네, 어쩔 수가 없죠, 정말. 근데 모노노케 이 90년대 작품인데 재개봉인데 4위인 거는 너무 놀라운데요. 그쵸. 네. 사실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워낙 팬층이 우리나라에도 두텁고 특히 모노노케 히메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모든 영화들을 극장에서 봐야 가치가 더 올라가지만 모노노케 히메만큼은 딱 한 편을 고르라고 한다면 모노노케 히메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돼요. 지금도 OTT에서 얼마든지 스트리밍해서 보실 수가 있지만 이 영화만큼은 극장에서 봐주시길 바라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네. 네. 아이맥스입니까? 아이맥스로 보시면 더 좋은데 좀 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일반 관에서 보셔도 충분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요. 네. 스튜디오 지브리의 재개봉작 중에 최초로 아이맥스 4K 리마스터링이다. 네네. 라고 하네요. 네. 지브리 작품, 저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은 4K 리마스터링이면, 아이맥스면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왜 네. 이게 최초죠? 그동안 사실. 왜 안 했죠? 이 애니메이션 시장이라는 것이 또 재개봉 시장이라는 것에 어떤 한계도 있을 테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본인의 어떤 또 작품이 재개봉되거나 이런 다시 선보일 때도 OTT에 올라갈 때도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스튜디오 지브리 같은 경우에는 네. OTT에 올라가는 데에도 시간이 한참 걸렸잖아요. 네. 이 OTT에 올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서부터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린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결정을 한 것처럼 행보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집에서 TV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극장 가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네. 그냥 극장 가는 거랑 아이맥스 가는 것도 또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아이맥스에 정기권 같은 거 사고 싶어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니들이 무슨 영화를 걸든지 난 네. 상관없으니 난 갈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맥스로 촬영되는 영화도 굉장히 드물고 아이맥스에서 이제 편집을 통해서 상영될 만한 영화도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정기권은. 네. 자, 이 월령공주 많이 보셨고 옛날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도 있을 테니 줄거리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대자연이 주인공입니다. 네. 일단 아직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이라는 존재를 이제 인간이 자연과 함께 가깝게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과 이제 숲을 짓밟아서 자신들의 터전을 넓히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산에 있는 신들이 분노하게 돼요. 자신의 털을 뺏기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나무들이 죽다 보니까 이 막 300년, 500년 살았던 동물들이 신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500년을 산 이 멧돼지 신이 분노해서 인간들에게 한을 품고 모노노케가 월령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한인 거죠. 재앙신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재앙신이 막 여기저기를 이제 폐허로 만들어 버리다가 주인공인 소년 아시타카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습격을 해요. 그래서 아시타카가 목숨을 걸고 이 재앙신에게 맞서서 재앙신을 물리치지만 결국에는 그때 썼던 팔에 이 재앙신의 저주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 저주를 풀고자 이 재앙신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아시타카가 월령공주 모노노케 히메인 산을 만나게 돼요. 산은 인간인데 들깨에게서 자란 들깨 신에게서 들깨 신의 아들들과 함께 자란 반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굉장히 회색지대에 걸쳐있는 인물인데요. 인간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터전인 산을 가까서 철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타카는 그 사이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존을 찾고자 하고 또 산 같은 경우에는 다 죽어라는 모토예요. 인간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는 그런 불사의 항전을 이제 품은 아이인데 이 산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든 되돌려서 다시 살고자 만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라. 함께 살자. 네. 공존이네요. 그쵸. 참 다른 존재잖아요. 이 여기 나오는 존재들이 다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넓게 보면 그냥 나와는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영화 안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대립을 다루는 그런 이분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인간도 나오고 자연도 나오지만 그 자연 안에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다 다르고 인간들도 인간들끼리 대립하기도 하고 힘을 합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시타카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월령공주 같은 경우에는 탐욕스러운 인간에 대한 분노, 화가 가득 차 있고 저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 에봇이라는 타타라 마을의 리더 같은 경우에는 월령공주가 살고 있는 산을 파괴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참 복잡하고 매력적인 것이 이 인물 보잖아요.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어. 인간인 관객은. 너무나 리더십이 뛰어나고 마음도 넓고 마을 사람들을 보살피고 특히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나병, 한센병 환자들까지도 잘 다 품어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인품과 인덕을 가진 인물이에요. 근데 자연을 대할 때는 굉장히 횡포해지는 거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고 저기 있는 산에 있는 나무, 우리 인간들이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배워도 돼. 신도 죽여도 돼. 신을 죽여서 우리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신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악하고 극악무도할 수가 없는데 제가 봐도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굉장히 대장부 여성이고 인간들을 사랑하지만 자연에 있어서는 무자비한 그런 인물인 거죠. 참 정말 사람은 다면적이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면의 매력적인 면과 공포스러운 면과 포악한 면과 이런 거를 잘 드러나게 캐릭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렇게 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쭉 나오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네. 서로 싸우는 가운데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저 캐릭터에게는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저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또 저 캐릭터한테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저건 싫고 맞아요.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이재 네. 기자님 보면서 어느 쪽에 제일 감정이 가셨어요? 저는 산 산에게? 캐릭터. 왜냐면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 감독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림체, 지브리 그림체, 그 몽글몽글함, 동화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 냉혹한 현실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영화를 보면 물론 아름답죠. 화면도 예쁘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이 지구가 병들어간다. 인간만 나가면 이 지구는 행복할 텐데 이 자연은 다시 회복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다 밑에 깔려 있거든요. 모든 작품이 그런가요? 네, 모든 작품이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전쟁일 때도 있고 환경 파괴일 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형태는 변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재앙의 근원은 인간의 탐욕에서 왔다라는 명확한 주제가 있어요. 네. 근데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또 복잡한 것이 그럼 인간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라는 산처럼 관객은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악이니까. 네. 악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 감독은 그래선 안 된다. 죽음은 경계하고 늘 삶을 가까이 여겨야 된다. 이 세상이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살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영화 속에서 이시타카라는 소년이 그런 인물인데 미야자키 하야 감독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미야자키 하야 감독은 인간들을 그릴 때도 이시타카처럼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도 있고 이시타카네 마을에 이제 족장 할머니처럼 자연의 섭리를 이제 순화하고 또 몸으로 체화하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쌀을 더 얻기 위해서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철을 재련하고 또 다른 마을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인간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징글징글한 인간들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리면서도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그래도 살아라, 여전히 세상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인생에서도 드러나요. 이 감독은 세상은 재앙으로 가득 탔고 정말 지긋지긋해 하는 게 인터뷰들을 통해서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 청소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거리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포기해버리고 미움을 택하기보다는 쓰레기를 한 번 더 줍겠다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의 생각이 이 영화에 오롯이 드러나는 거죠. 이 작품을 미야자키 하야오 팬들 가운데는 최고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맞아요. 일단 이 영화의 방대한 스케일과 생태주의적인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관점이 가장 아름답게 그려진 작품이기도 하고 저는 이 영화가 지금에 와서 더 의미를 크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30여 년 전의 작품이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기후 위기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하게 분열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AI라는 또 신기술까지 등장해서 이것이 우리를 인류를 어디로 몰고 갈지 아무도 확답을 못하고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결국 미야자키 하야 감독은 또 재밌는 부분이 기술과 기계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영화들을 보면 모노노케 히메뿐만이 아니라 뭐 바람이 분다도 그렇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그렇고 이 안에서 그 기계 모티브, 증기기관을 모티브로 한 그런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것을 묘사하는데 공을 들여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 기계 문명, 기술 문명이 불러온 재앙에 대해서도 또 공평하게 다뤄요.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좀 그런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현재 더 좀 시사하는 바가 이 감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최근에 우리 AI로 지브리 이미지 변환하기가 맞아요. 유행이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사진을 세상 지브리로 모든 변환하고. 카톡 프로필이 다 그랬죠, 그냥. 네. 근데 이걸 두고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생명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거든요. 오? 내 작업에 절대 쓰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네.
AI가 생명?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감독은 언제나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고 기술의 발전 자체를 위한 발전 늘 경계해온 감독이에요.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뭐냐면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그 스튜디오에 와서 시연을 하면서 이 기술을 써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날은 3D 크리처의 모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 움직이는 좀 기괴한 크리처를 만든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그 크리처를 두고 관계자가 우리는 이렇게 기분 나쁜 움직임도 이렇게 실감나게 낼 수 있다. 엄청 들떠서 기쁘게 얘기하거나 이런 신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미야자키 감독이 굉장히 정색하면서 나는 이거 어떻게 재밌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아픔 같은 걸 생각하지도 않고 만들었겠죠? 라고 되물으면서 불쾌감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야 하는 거고 생명을 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생명 자체의 모독이라 한 것은 이 지브리라는 우리가 말하는 지브리풍이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손이 필요해요. 그 인간들이란 각자의 경험과 시간을 쌓아서 거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것들을 모두 다 이제 다 삭제해버리는 기술인 거죠. 그것은 곧 인간에 대한 부정이고 생명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도 깊으시고 그 깊은 네. 생각을 멋진 방법으로 표현도 하시고 누군가하고 부딪힐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네요. 네. 자, 원령공주. 원령공주라고 할래요. 네, 이 이름부터. 알겠습니다. 모노노케 모노노케 히메. 네.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한 곡입니다. 아시타카의 전설 히사이 시조입니다. 영화 모노노케 히메 원령공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아시타카의 전설 히사이 시조의 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음악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아예 극장 개봉을 위해서 다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아련한 추억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번 기회에 꼭 한번 극장을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극장에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다면서요? 네. 그 당시 제작 기간이 19년이나 걸렸고요. 구상 기간까지 포함해서 네. 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만 200억 원이 들었으니 지금도 200억 원이면 큰 규모의 영화인데 얼마나 많은 지브리의 재원이 투여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지브리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작품인데 무엇보다도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정말 빛나는 영화예요. 이게 지브리의 마지막 셀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장의 프레임 중에 8만 장을 수정을 했어요. 근데 네.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터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이 자신의 비전을 다 일일이 손으로 그려서 이제 다른 애니메이터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스타일의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본인의 정말 피와 땀이 다 그 셀 애니메이션 한 장 한 장에 다 담겨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산과 숲의 웅장하고 신비로운 풍경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역동적인 전투씬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봐도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 전투씬을 뒤지지 않는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는 게 돈을 버는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종자. 극장 좀 많이 가주세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영화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영화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데요. 이것도 안 본 사람 미야자키 하야오 좋아하면 다 봤을 거예요. 아마. 이걸 또 인생작으로 꼽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한 사람 아주 많이 봤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도 훨씬 좀 밝은 영화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좀 조금 밝다고 할 수 있을까? 약간 환상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소녀 소피가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되어버린다라는 그 원작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설정을 좀 밝게 사용한 부분도 있고 약간의 로맨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줄거리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주인공 소녀 소피가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마녀의 저주로 인해서 할머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절망 속에서 길을 걷다가 거대한 마법의 성, 움직이는 성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자신과 마법사 하울의 계약을 깨주면 저주를 풀어주겠다라는 불꽃 악마 캐시퍼를 만나요. 그래서 캐시퍼의 제안을 받고 이 움직이는 성의 청소부가 되어서 머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울과도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캐시퍼와 또 하울의 제자인 마르클과 함께 이 성을 운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울의 상처 또한 이제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죠. 소피 같은 경우에는 바끈 전쟁이 한창인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데 이 성 안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런데 하울 같은 경우에는 당대 최고의 마법사로 전쟁에 계속 불려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지켜가는 이 하울을 구할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네. 이것도 되게 응원하게 되죠. 그럼요. 소피도 응원하게 되고 하울도 응원하게 되고 하다못해 이 악마라고 불리는 귀여운 캐시퍼까지 응원하게 되는 영화죠. 캐시퍼가 귀여운 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 이제 하울인데 하울이 네. 지브리 애니메이션 최고의 남자 주인공 상위권에 언급된다더라고요. 네, 기무라 타카야가 목소리 연기를 했는데 최고의 최고의 분이 하셨군요. 네. 하울 같은 경우에는 아름답지 않으면 살 의미가 없어.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고 좀 많이 혼나야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늘 상위권에 오르고 지브리 남자 주인공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남자 주인공들을 뽑는 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도 자주 오르십니다. 네. 성우들의 연기도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뭐 당연히 네. 기무라 타쿠야 잘하셨을 테고 네. 모노노케임에서도 그 늑대신 엄청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일본어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모노노케 히메에서 이 들개들 300년 산 들개 신이죠. 이 모로라는 신의 목소리가 또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도 이제 연기를 했어요. 황하의 마녀로 나오는데 이 두 캐릭터를 연기한 이 미와 아키히코라는 네. 이 가수 겸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한 이 오카마라고 부르죠. 일본에서는 여장 남자 배우예요. 근데 이분의 그 목소리 연기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모노노케 힘에 이제 녹음을 할 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 성우 디렉팅을 굉장히 꼼꼼하고 엄청나게 엄격하게 보기로 유명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세한 그런 디렉션까지 다 주는데 네. 이 영상이 굉장히 유명해요. 미와 아키히코가 이 모로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이시타카를 혼내면서 웃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은 그냥 한 큐에 다 끝내버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웃는 얼굴을 보기가 힘든데 그때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영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음악은 역시나 히사이 시조입니까? 네, 뭐 이번에도 히사이 시조가 맡았고 이 OST죠. 인생의 회전목마를 본인의 인생곡으로 꼽으신 분들도 많고 저도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때 핸드폰 벨소리 인생의 회전목마로 너도 나도 이 노래 듣죠. 오랫동안 했어서 지금 분들은 핸드폰 벨소리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었답니다. 저는 인생의 회전목마가 들었을 때도 뭐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은 수준. 근데 이게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본인이 지휘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 중에 위에서 찍은 샷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딱 한 컷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바이올린과 이 첼로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진짜 그 장면 그 몇 초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네. 딱 정말 정확히 위에서 찍은 화면. 얘기하니까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네. 자, 좀 이따가 저 오픈 채팅방에 링크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 역시도 미야자키 하야오가 오랫동안 이 물질 만능주의와 전쟁을 비판해 왔어요. 실제로도 반전 운동을 열심히 하는 반전 운동가이기도 하고 그 일제시대 때에 저질렀던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만행들을 여전히 비판하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는 적도 많아요. 그때 자신의 그런 신념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비판하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디로 나아가야겠는가?
자연의 회복력에서 늘 답을 찾아왔죠. 모노노케 히메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이 지닌 힘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의 뿌리가 되는 여성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그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주요한 캐릭터들은 다 여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작이 있어요. 원작에서는 자멸하는 황야의 마녀를 이제 미야자키 감독은 보통의 할머니로 만들어서 또 다른 성격을 부여했고 또 다른 캐릭터들도 여자로 재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주목받지 못한 존재들에 대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어떤 사랑 같은 것도 이런 형식으로 드러나는 영화라서 그런 의미에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2편 모노노케 히메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2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재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